DADP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 수출 한어음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어음 추심은행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신용장과하고 DADP하고 틀린 게 뭐예요? 다른 게 수출 한어음 매입을 신용장은 수출한 어음을 매입하고서 뭘 줘요? 수출상에게 대금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DADP는 어때요? 수출한 어음을 매입을 하지만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니까 추심 업무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대금 횟수 중에서 송금한 보세요. 송금안에는 선수금이라는 거예요. 먼저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선수금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 방식별로 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출국이라면 어떤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 신용장을 택해야 될 것인가? DADP를 택해야 될 것인가? 송금안을 택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와중에서도 대금 결제 방법론으로 봤을 때 COD와 CAD로 물건을 해야 될 것인가? 수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그 수입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제 방식은 사전 송금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LC를 택해야 되냐? DPDA를 택해야 되시냐? COD나 CAP냐? 요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장단점을 보시고 어떤 것이 내가 수입국이었을 때는 어떤 것이 좀 더 나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 그 결제 방식에 대해서 오늘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결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에 좀 더 어떤 자금 회전을 용이하게 한데도 자금 회전을 용이하게 하겠다. 반드시 신용장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소 불능, S사이트, 이레보케이블을 LC를 받아야 된다. 또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사전 송금 방식이죠. 자금 먼저 돈을 받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들이 수출상이라 그러면 어쨌든 먼저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수입 국가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그 국가의 회사가 상당히 그 크레딧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뭐 이렇게 어떤 그 사전 송금 방식보다는 또 그쪽에서도 회사가 큰 회사라면 사전 송금 방식보다는 또 다른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신용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결제 방식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94페이지를 보시면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정형거래 조건은 여러분 94페이지 그 교재를 잠깐 보시고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선적을 어떻게 하고 그 선적에 대한 비용과 책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서 제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을 어려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요. 인커텀스 20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상관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무역을 할 때 처음에 배웠습니다. 상관습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설정법이 다 다르죠. 그 설정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화 또는 거기에 대한 습관, 관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막 다 다른 거예요. A 국가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상관습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국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국제적으로 통일해서 무역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형거래 조건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라고 하는 그 국제규칙을 제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커텀스예요. 인커텀스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 terms라는 건 뭐 어떤 조건, 규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적인 상거래에 대한 규칙이다. 그래서 이 인커텀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커텀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을 선적하고 요거는 이제 결제 방식이 아니에요. 물건을 운송하는 방식이에요. 또 운송하는 방식에 어떠한 국제 규칙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물건의 원가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임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 보셔야 되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인커텀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따왔다 그랬어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중심이 되어서 1936년 제정된 인커텀스는 외국과의 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해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5페이지 보시면 인커텀스는 1936년도에 제정되었고요. 1967년, 76년, 80년, 90년, 2000년 그리고 2010년도에 각각 개정 또는 보완돼서 현재는 11가지의 거래 조건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의 산출에 있어서 범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무역계약 체결 시 정형거래 조건으로 통상 FOB, CIF 등으로 인커텀스 2010상에 규정된 정형거래 조건은 모두 11개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범세계적으로 가장 어떠한 것들이냐면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송하고 여기에 오가는 그 물건들의 위험 부담은 누가 안고 그 위험 부담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형거래 조건은 모두 11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11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11개를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뭐 대학원을 가서 진학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은 지식을 요한다든지 또는 무역거래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물론 반드시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무역 실무입니다. 무역 실무는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무역 실무는 11가지 전부를 다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읽어보고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이라고 했어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정형거래의 조건은 무역계약 체결 시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가격 조건, 그 다음에 선적 조건, 보험 조건 등 무역계약의 제반 조건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그 다음에 무역 당사자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국제 종합 그러니까 해결을 국제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런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잣대가 돼서 그것을 판결하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은 위에서 보세요. 좁은 의미로 가격 조건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 가격 조건을 의미한다. 즉 FOB 부산 가격이다. 이제 여러분 FOB라고 하는 건 이제 배울 겁니다. 뭐가 FOB인지. FOB 부산 가격이다. CIF 뉴욕 가격과 같이 물품이 매도인, 즉 수출인으로, 그러니까 수출상으로부터 수입 국가에 인도될 때까지 발생하는 재반 소요 비용이라고 해서 운임이라든지 기타 소요 비용으로서 운송 비용, 보험료 및 행정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즉 수출국과 수입국 중에서, 수출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수출 국가에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대 나라가 아니고요. 수출 국가에 여러분 매수인 매도인보다 수출과 수입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출국과 수입국 중에서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비용 부담의 한계만 의미한다. 그러나 조금 더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보면은 정형거래 조건은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위험 부담의 한계와 또 수출국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와 제반 의무까지를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인도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만 조금 그 밑에만 더 보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무역계약 체결 시에 그 밑에 여러분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무역계약 체결 시에 정형거래 조건의 선택은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 즉 수입국가 또는 매도인, 수출국 중 주도권이 위에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렇겠죠, 그죠? 만약에 수출국이나 수입국 둘 중에 수입국이 좀 큰 회사다, 또는 수입국이 물건을 많이 사간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을 그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수출국이요, 수출을 한다 그래서 셀러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 수입국에 굽히고 들어가진 않아요. 수출도 상당히 그 큰 회사나 또는 희소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수출국에서 어떤 파워를 좀 더 갖고 있게 되죠. 그럴 때는 그 수출국에서 이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역계약 체결 시 정형거래 조건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매도인 그러니까 중에서 주도권이 위에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좀 파워가 있는 쪽에서 하게 된다.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채택할 시의 유의사항은 FOB, CFR, 그 다음에 CIF 조건과 같은 해양 운송 조건을 채택할 경우의 문제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양 운송 조건에서는 FOB, CFR, CIF 조건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거래의 95% 이상이 FOB, CIF, CFR 중에 하나의 무역 조건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해양 운송과 내수로 운송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 조건으로서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공히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해양 운송이에요. 그러면 항공 운송이나 복합 운송처럼 실제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해상 운송 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FOB 대신에 FCA, CIF 대신에 CIP, CFR 대신에 CPT와 같은 복합 운송 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거래, 아까 우리 교재를 보니까 전체 거래의 95% 이상이 어떤 것을 채택한다고 그랬어요? FOB, CIF, CFR 중에 하나의 무역 조건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11개의 지금 인커텀스 2010에 보니까 11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 11개 조건을 여러분이 다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 우리는 FOB, CIF, CFR 요 그다음에 XWORKS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XWORKS, FOB, CIF, CFR 요 네 가지를 간략하게 위험의 소재라든지 어떤 그 계약에 대한 단가에 대한 문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거래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우선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정형거래 조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무역 당사자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FOB, CFR, CIF로 했을 때 위험 부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들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 인코텀스 2010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책임은 너희들이 물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책임은 너희들이 물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운임은 너희들이 물어라. 도착해서 너희들이 물어라. 여러 가지 아까 그 몇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커텀스에 대한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FOB를 간략하게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선적항에서 이 교재를 보면은 선적항에서 아까 있었죠? 뭐가 있었죠? 공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이라고 돼 있어요. 난간을 통과할 때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 난간에 대해서 본선의 난간이라 하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 96쪽에 보시면요. 본선의 난간이라고 있어요. 여기 본선의 난간까지 한번 좀 볼까요? 96페이지에 본선은 맨 위에 보면 있어요. TV라고 돼 있고 본선의 난간이라면 무엇인가? 본선은 국제 물품을 신도가 아니에요. 여기 미스프린트입니다. 본선은 국제 물품을 물건을 싣고 항해할 당해 선박을 말한다. 본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물품을 싣고 항해할 당해 선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항만 내에서 작은 배가 실렸다가 외항에 있는 큰 배로 옮겨 싣는다면 그 큰 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 본선의 갑판 위에는 선원들의 추락 방지를 철제 난간이다. 이 난간이 곧 국경선이어서 화물이 이 난간을 넘어서느냐 아니냐 인도의 지점이 되는 뭐 이렇게 널리 있습니다. 설명이. 자, 이거는 본선의 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본선의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배 수출하는 그 항구에 가면 배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배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조그만 항구에 가더라도 뭐가 있냐면 내항이 있고 외항이 있어요. 내항에서는 작은 배들이 있지만 외항에는 바다가 수심이 깊기 때문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큰 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선.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국내에 가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요 본선 난간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을걸요. 보통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갖고서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여기 바다예요. 바다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서 낚시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배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배들이 있고. 이걸 내항이라고 그러죠. 내항. 안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가 외항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국내라 그랬지만 이 컨테이너를 싣고 갈 큰 배들은요. 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저 멀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큰 배죠. 이게 뭐 하나라면 이 수백 개 정도의 그 용량이 있는 큰 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항에서 물건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실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배를 여기다 대고서요. 배를 대고서 여기다 물건을 싣고 이 물건을 이렇게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외향, 이걸 본선이라고 그래요. 이거. 자, 본선에는 아까 여기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 큰 배 타면 이런 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제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철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난간이라고 해요. 요 난간 이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선의 난간 이거를 이제 ship's rail이라고 그래요. 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난간 이 물건은 여기 수출항이라고 여기서 이거 수출국가예요. 수출국인데 여기서 물건을 하역을 해요. 물건을 실어서 여기다가 싣고 배가 이제 갑니다. 어디로? 본선으로. 여기 못 들어오죠. 그죠? 여기 바다 수심이 낮으니까 이거 배가 크니까 컨테이너가 엄청 크죠. 여러분들 그 뉴스나 이런 무역 관련 그 뉴스 이런 데 보시면은 상당히 큰 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물건을 여기에 왔어요. 작은 배가 왔어요. 와서 물건을 이렇게 싣다가 요 난간에 부닥쳐서 물건이 여기 이제 바다니까 퐁당했어요. 물건이 이렇게 퐁당 빠졌어요. 물건 여기도 싣다가 물론 이 작은 물건을 이렇게 싫지는 않아요. 컨테이너가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작은 물건을 실어서 이렇게 무슨 젓가락이나 숟가락만 이렇게 퐁당 빠지는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이제 박스들 같은 것들이 빠질 때 여기다가 올려놨다가 여기서 푹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수출자 책임일까요? 수입자 책임일까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책임을 지겠다 또는 여기까지만 부두까지만 책임을 지겠다. 요 부두에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아직 배에 실지 않고요. 물건을 여기다 적재했어요. 물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CY라고 하는 것도 컨테이너 야드 야적장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좀 배우실 텐데 간략하게 여러분들 컨테이너 쉽슬레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나는 수출 국가는 요 항구 요 위에까지만 내려놓는 거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텀스가 있어요. 규약. 그거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서로 상의하든가 또는 거기에 위에 있는 아까 교재에서 말씀드렸죠. 수출국과 수입국 중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인커텀스 2010에 대한 거래 조건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출국에서는 나는 물건을 여기까지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는 나의 모든 위험 부담, 책임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11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조건을 95% 이상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여기까지만 레일에서 떨어지는 거는 수입 국가에서 책임져 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따진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한 그 선적 조건이라든지 판매 가격에 대한 그 금액이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정형거래 조건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한번 더 보실까요? 그 본선의 난간이라는 것이 이제 이 뜻이에요.
여기서 여기 요걸 난간이라고 얘기한다. 내항에서 작은 배가 싣고 들어가서 외항에 들어가서 본선 큰 배에다 실는 요 레일을 본선의 난간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지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표 8-2에 한번 볼까요? 인커텀스 2010에 대한 무역거래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인커텀스 2010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우측에 보세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하는 조건. 여러분 요 뜻은 뭐냐면요. 내륙에 이게 바다를 통해서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갈 때 이 바닷길로 가잖아요, 그죠? 바닷길이 있어요. 이 바닷길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해상이나 내수로, 이걸 해상이나 내수로 해요. 또는 내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규약 조건은 우측에 있어요. 선축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서 Free Alongside Ship 해서 FAS가 있고 본선 인도 조건. 본선 인도 조건이 뭐예요? 여기 본선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까지 책임을 짓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FOB라고 얘기해요. Free on Board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서 CFR. 코스트 프레이트를 이제 약자로 해서 CFR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래서 CIF라고 했어요. 요거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어때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유럽 국가예요. 유럽 국가일 때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상이 아니죠. 여기 뭐 영국이 있고 여기 뭐 영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때요? 여기는 내륙이죠, 내륙. 이거 해상이 아니죠. 이게 저 국경선이잖아요. 여기 뭐 이게 스위스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노르웨이가 있다. 노르웨이 쪽인가요? 자, 여하튼 유럽 국가를 상대로 봤을 땐 전부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일리 수출할 때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죠. 뭐 여기도 국가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국경선을 넘어서 가는 거. 이런 내륙 운송. 그리고 이제 인랜드 프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인랜드라고 해요. 내륙 운송이라고 하면 프레이트. 이렇게 내륙 운송. 내륙 운송이나 또 어때요? 여기서 트러킹해서 트럭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내륙 운송 또 항공 이 두 가지가 쓰여지는 복합 운송이 있어요. 이걸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보시면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요 쭉 나와 있죠. 뭐 FCA, CPT, 뭐 CIP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오로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가 9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커텀스 2010에 대한 정형 거래 조건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본선 난간에라는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커텀스에 대해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공장 인도 조건, 그 다음에 운송인 인도 조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이 중에서 우리는 엑스웍스 공장 인도 조건만 공부하고요. 나머지 세 개 FOB, 그다음에 CFR, CIF 요 세 가지에서 전부 네 가지만 조금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웍스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잠깐 그 밑에 그 96페이지 밑에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 거래 정형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11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 하는데 11가지의 거래 정형 조건은 매도인은 수출국이에요. 수출국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조건은 항상 매도인 수출국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인커텀스에 대한 조건을 하실 때는 수입자 측이 아니에요. 수출국의 입장을 가지고서 기준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수입국으로 본다면 조금 이해가 빨리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나 위험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출국을 기준으로 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 즉 수출국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코텀스 2010에서는 컨테이너 운송의 진전과 지점 간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했어요. 인도 방식의 확대와 운송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운송 수단에 따라서 복합 운송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수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데에도 강과 강이 있을 거예요. 요 국가와 국가 간에 강과 강을 건넜을 때 요 내수로 조건이니까 거의 다 배를 이용하는 운송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그 다음에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인커텀스 2010은 운송 방식에 따라 정형거래 조건을 분류하고 있는데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즉 복합 운송은 XWorks예요. EXW, XWorks 그다음 FCA, CPT, CIP, DAT, DAP 및 DDP의 7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해서 XWorks 그다음에 FOB, CFR, CIF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그런 개요와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까지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 29일 날 6시부터 7시 10분 사이에 반드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비대면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을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